자, 그거를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간색 줄 2개 쳐놓은 거고, 이 슬라이드 제가 설명드렸고,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순간에도, 아니, 그래서 부동산 바닥이 언제라고요? 언제 바닥을 찍을 거라고요? 나 무주택자인데 집을 언제 사면 되는 거라고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집을 언제 사면 되냐고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혹은 나 집을 영끌해서 샀는데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걸 굳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사인을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저 뉴스 채널이나 인터뷰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보면은 그 질문 진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 언제 뭐 반등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위험한 말인데 제가 이게 솔직한 대화를 하기로 한 유튜브 채널이니까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예, 저 어차피 경제 얘기하고 이러면은 사실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경제 얘기할 후배나 친구들도 아니 사람들하고 하도 얘기하면서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랑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니까 뭐 나한테 삿대질하고 소리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 인터뷰 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전문가라고 무슨 뭐 어느 대학교에 무슨 교수 뭐 어디에 무슨 경제학자 뭐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10중 8구 2020년 21년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 뭐 10명 중에 간혹가다 한 분 가끔 간혹가다 있는데 있어요. 예, 그 잘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 다들 뻔히 하는 소리 있죠. 전세 대란 올 거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공급이 뭐 5만 호가 필요한데 3만 호밖에 안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 놓고, 예,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냐고, 부동산이. 아니, 아예 떨어질 거를 생각도 못 했고, 예측도 못 했고, 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하던 사람들한테 지금 부동산 값이 한 20, 30%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 앉혀놓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떨어질 줄 아예 예측을 못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먼 사태 나기 전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저 모기지 시장 난리 난다 해서 그걸 다 쇼 때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쇼 때리고 공매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몇 안 되는 진짜 그 영화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거를 떨어질지 모르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무슨 뭐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 크게 없어요. 괜찮아요라고 외치던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나 큰 난리가 날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시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거는 그냥 제 여담이었고 생각이었고 그냥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측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20, 30%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 안 좋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대답을 하냐면 우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그 인상 사이클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은 찬스가 올 거다. 이 올리는 사이클을 멈추면 찬스가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지만 딱 올리는 사이클 멈추고 나서 한 6개월에서 올해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에는 지난번에 2년 반 걸렸는데 지금은 거품이 너무 크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껴있기 때문에 2년 반이 아니라 수개월만 기다리면 수개월 안에 골맞던 데가 마구잡이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격 언제 바닥을 칠까요도 당연히 예측을 못 해요. 왜 그냥 기준금리가 오르니까는 집값이 떨어지네? 그러면 기준금리 올리는 걸 멈추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고 왜 물어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상한데 물어보고 이상한데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 바닥을 칠 거냐라고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wareness 레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네, 작년만 해도 2021년만 해도 제가 제발 금리 오를 거니까 이젠 집 팔지라고 제가 친구들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아니에요. 나 갭 투자해가지고 1년 지금 6개월 만에 1억 벌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팽배하고 은행에 그냥 현금 넣어놓고 있으면 바보라 그러고 5천만 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거나 어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넣어서 어디 무슨 원룸 사서 어떻게 해가지고 1억을 만들고 그냥 돈 튕기고 돈 불리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그게 너무 당연했던 세상에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게 팽배해 있을 때 그 시대가 가야 되는데 그 시대는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높은 이자율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상화가, 기준금리가 정상화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몰고 나가면, 지탱을 하기 시작하면, NPL이 올라갑니다. 이제 Non-Performing Loan. 은행에 돈 못 갚는 사람들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본드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이힐드 본드라는 거는 투기급 채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으로 따지면 캡코가 최고죠. 트리플 A 등급이 있고 그 다음부터 뭐 쭉 기업도 있고 더블 B, 뭐 트리플 B, 싱글 C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낮아지죠. 신용 등급이. 그래서 신용 등급이 더블 B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하이힐드가 되는데 하이힐드라는 건 말 그대로 쿠폰을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서 하이힐드예요. 이 기업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줍니다. 왜? 기업이 그만큼 건실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부실하니까 부도가 날 위험이 높으니까 이자를 더 주겠다. 그게 하이힐드고 이 하이힐드 코프로 마켓이 망가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뱅크 서브오디네이트 뎃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망가집니다. 이 뱅크 서브뎃은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났었는데 한국생명이 그 30 non-qualified인가 pub non-qualified를 30년짜리 채권 발행했다고 5년 만에 갚아야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댓글 봐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면 이걸 따로 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뱅크 캐피탈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마켓을 잘 이해하려면 주식시장만 봐선 절대 안 되고 주식시장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되고 주식시장이 제일 쉬워요. 이해하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채권시장을 잘 아셔야 되고 채권시장이랑 그 주위에 있는 채권, 서브뎃 마켓이랑 론 마켓이랑 컨버러블 본드 마켓도 보셔야 되고 FX를 보셔야 되고 레이츠 마켓을 이자율 마켓을 보셔야 되고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 흐름을 보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서브뎃 같은 거는 뱅캐피탈인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원하시면은 설명을 따로 빼서 해드릴게요. 얘들이 무너지는 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 많아요. 이 마켓 무너지는 게. 그리고 나서 크레딧 스프레드라 그러죠. 가상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더 작살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DS도 올라가죠. 크레딧 디퍼 스왑이라 그래서 뭘 한 거죠 제가? 예, CDS. CDS 제가 밑에 써놨다. 오케이. 밑에 그냥 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러고 나면은 디폴트 레이시 올라가고 부도가 납니다. 예, 뱅크럽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경제에서 리퀴데이션 서비스가 올라가요. 그 리퀴데이션 서비스가 한국말로 뭔지 제가 liquidation service in Korean.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네. 네이버 사전에서 liquidation 청산, 점포 세일, 청산, 잡무 처리. 예, 청산을 전문으로 해주는 이 리퀴데이션 서비스가 올라가요. 이거는 리퀴데이션 서비스 컴퍼니가 있고 리퀴데이션 스페셜라이즈드 로이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들. 청산을 해주는 이 청산 업체가 늘어나고 얘들이 호황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unemployment rate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오죠.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는 리세션이 오고 바로 이제 디프레션이 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기 위해서 신흥국 위주로 일어나요. 이게 신흥국 위주로 이거가
쭉 문제가 생기면 2단계, 3단계, 4단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병폐인데 이거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우파 좌파 상관없어요. 누가 하든 이거는 그 좌파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뭘 해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굶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댐비다가 정부가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모라토리움이 나와요. EM에서 보통 나와요, 이게. 정부 부도가 나면서 이게 바로 FX 크라이시스로 가고 환율 화폐 위기가 오고 국가 부도가 생기면서 그 나라의 CDS가 치솟고 아작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마지막으로 디보스 레이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소셜 코스트죠. 사회적 코스트, 사회적 비용. 이혼율이 올라가고 노숙률이 올라가면서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이 자살률이 천장을 찍을 때가 있어요. 자살률이 올라가다가 천장 찍고 플래토 하다가 내려와요, 다시. 이 내려오는 시점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진실된 얘기를 솔직하게 쭉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러는 동생들도 있어요. 형, 저는 지금 외국에 살면서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트레이딩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형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이 말한 대로 난리가 나면 형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냐. 난 그러죠. 당연히 나한테 안 좋지.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일어나라고 내가 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신령님한테 가서 이렇게 벌어졌으면 좋겠네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걸 제가 지금 이혼하고 노숙하고 자살률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국가가 부도가 났으면 좋겠네요가 아니라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 97년에 저 학생이었어요. IMF 났을 때. 그때 저는 외국 살았으니까 교포기 때문에 그때 96년에 바글바글 하던 유학생 애들이 97년 되니까 싹 빠져나갔어요. 1,000원 하든 달러당 1,000원 하든 게 2,000원이 되고 집에서 한국에서 줄도산 나고 부도 나고 중소기업 하던 사람부터 중견기업부터 뭐 이것저것 다 날라가고 국가적 총체적 위기가 오니까 살아남질 못하잖아요. 그때 97년 IMF 때 한참 일하시던 30대, 40대, 50대 그분들이 다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아가지고 노숙자 되신 다음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노숙자분들만 찍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게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채널 이름은 그 노숙자분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빵도 사드리고 되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수 분들이 5, 60대, 6, 70대 되신 분들이 다 IMF 때 넘어지신 분들 이 15년, 20년이 지나서도 시청역 앞이랑 어느 공원 안에 다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지하상가랑. 이 소셜 코스트가 엄청나요. 이혼하고 노숙하고 자살이 최고점을 찍고 플래토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그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모든 게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부동산을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감히 당연히 부동산 언제 사면 돼요? 바닥은 언제 쳤어요? 라고 물어보는 멍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기를 바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몇 개월,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there'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그죠? 빛이 다시 들어옵니다. 터널의 끝이 되고 끝이 보이면서 빛이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서 다시 혼인율이 올라가고 출생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0.6인가요? 대한민국이? 그쵸? 사람들이 지금 집값 미치게 뛰고 비싸고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출생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소셜 코스트를 다 지나고 나야지만 이게 다 올라갑니다. 한국에 되게 좋은 예는 97년 IMF였고 그 97년 IMF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이렇게 더 탄탄한 2000년대를 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담인데 FWIW는 for what it's worth 해서 그냥 알아두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 whatever 하는 토크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영끌 분위기 하고 막 조장했고 막 그랬던 유튜버들이나 방송 같은 데서 좀 책임을 지고 뭐 당연히 금전적인 책임은 못 지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될 것 같아요. 뻑하면은 그냥 뭐 집 사서 예, 우리 저 16, 18, 19년, 20년 계속 다 해가지고 막 집 사서 뭘 어떻게 돌려가지고 몇 년도에 샀더니 몇 억이 남아가지고 지금 집을 두 채 가졌고 뭐 28살인데 집이 두 채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딴 거 다 계속 프로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끌하지 않으면 나고자 되는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물론 자본시장이고 저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있고 뭐든지 원하면 만들어서 놓고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 보고 땡이에요. 근데 공영방송보다도 유튜브라는 거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했을 때 전혀 필터링이나 그런 모랄리티 그 리스트릭션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그러니까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그래도 에디터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걸 내보내도 되나 내보냈을 때 어떤 여파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페셔널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카메라 켜고 그냥 아무나 찍어대고 막 인기 있고 재밌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이런 유튜버들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MBC 뉴스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분들 인터뷰하는데 뭐 마포에 2021년 말에 14억짜리 집을 샀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14억짜리 집을 샀는데 2021년 말에 첫 주택을 자기 남편하고 맞벌이 하면서 애 둘 있는데 14억을 사면서 3억은 모아뒀던 돈. 3억을 둘이서 모았으려면 진짜 열심히 모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샐러리맨인데 직장 다니면서 3억을 모아놓고 그 3억을 에쿼티를 넣고 11억을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그게 아마 9억 넘어서 10억이었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뭐 친정엄마 뭐 신용대출 지인들 대출 해가지고 11억을 끌어모은 거예요. 11억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껴안고 샀는데 그때 뭐 2022년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뭐 7월 8월이라 그래봐요. 그때 벌써 집값이 20% 30% 떨어졌을 때거든요. 거래 절벽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14억 하던 게 마켓에 나와 있는 게 막 10억의 금매 나와 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3억 피땀 흘려 10년 넘게 모았던 3억은 벌써 날라갔고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거죠. 빌린 돈이 11억인데 집값은 뭐 그때 급하게 팔아도 9억. 지금 벌써 또 4달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7억 8억에 내놔도 안 팔리겠죠. 마포면은 그만큼 거품이 더 많이 꼈던 데니까. 그걸 보면서 차라리 옛날에 집이 있었어 가지고 10년 전에 집을 사놓고 있다가 올랐는데 오른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샀다. 뭐 이런 거면 좀 덜 안타까운데 타이밍이 딱 30대고 애들 둘 있고 어린애들 둘 있고 둘이서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때 그 여자가 뭐 처음에는 이자가 다 해서 11억에 대한 이자가 뭐 107, 80이었는데 그때 인터뷰할 당시에 보니까 근 300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2월 달 됐으니까 더 올랐겠죠. 이자를 더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180 이자 나가던 게 360이 되는 건 돈적으로는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한다 쳐요. 뭐 애가 아플 수 있으니까. 애가 아프면은 부모로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건 매한가지일 수 있는데 진짜 힘든 거는 이 공황장애가 와요, 이 사람들이. 미친다고. 그 자다가 진짜 막 이 PTSD 생겨요. 열나고 사람이 스트레스 레벨이 장난 아니게 생겨요.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인데 그러니까 물론 14억 샀을 때 이게 오르겠지.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 들어와 살면 되겠지. 15, 16, 17, 18억 되면은 신나 했겠죠. 와, 4억 벌었다, 3억 벌었다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이 막 카지노 가가지고 올인해가지고 몰빵해서 막 하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까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간 거잖아요. 물론 휩쓸리지 않고 뚝심 있게 버티지 못한 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만, 사실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집 세거나 아니면 진짜 경제를 진짜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잘 알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거를,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한 분만 제가 안타까워할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무능하다, 이게 중앙은행 개입이 건데, 아까 제가 저 차트에서, 기준금리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중앙은행이 만드는 거예요. 이 거품은. 중앙은행이 돈을 싸게 이자율을 0%로 만들어 놓고 돈을 찍어댔을 때 이러한 여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은행이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꾸 더 알아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뭉쳐서 중앙은행들이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할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악영향이 생길 수 있냐. 지금 부양하겠다고 부양책 정책을 내놓는 건 좋지만, 이거에 대한 컨세퀀스와 이거에 대한 값어치는 누가, 이거에 대한 그걸 누가 치룰 거냐. 이건 누군가 치러야 되는 돈 아니냐.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지금 이렇게 돈을 풀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라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퓰리즘의 극심한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7년에 한국이나 태국, 러시아에서 IMF 나고 했을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하고 사람들 막 다 나가 자빠져 떨어지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가 폭삭 망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2010년, 2011년 그리스가 폭망했고 나와서 막 데모했잖아요. 예, 막 정부 공무원들 막 임금 줄인다, 뭐 무슨 연금 혜택 깎겠다 막 하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미국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미국 애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미국 코미디언이 하나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 돈 없어, 니네 알그지야, 데모하면 뭐해, 정부에서 내줄 돈이 없는데. 아니 자리 보고 누워서 다리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네가 그 정부에다가 데모하면은 그 뭐가 나오니 하면서 미국 코미디언이 그거를 이렇게 풍자했던 기억이 나요. 나라가 못 살잖아요. 즉 빈곤층, 서민층이면 이걸 나라에서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가 사고를 쳤어요. 내 애가 고등학생인데 사고를 쳤어. 근데 내가 빈곤 서민층이야. 깽깡 물어줄 돈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소년원 가요. 그냥 몸으로 때웁니다. 반면에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 1990년부터 89년에 주식시장 니케이 망하고 90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90년, 2000년, 2010년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얘들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는 지금 좀비 이코노미라고 하죠. 좀비 사회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망하는 기업하고 모든 은행들을 정부가 다 막아버립니다. 정부가 다 사버려요, 그걸. 똑같은 짓을 하죠, 미국이 2008년에 리먼을 둘러싸고. 즉 나라가 부자면, 집이 부자면, 내 고등학생 아이가 문제를 치고 사고를 치고 왔는데 내가 부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깽값으로 막아줘요, 이거를. 그럼 애새끼는 소년원 안 가고 계속 사이코짓을 합니다. 철 안 들어요. 계속 문제야. 예. 애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애가 공부해서 뭐 대학도 안 가고, 그렇다 그래서 뭐 다른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고, 내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고, 무책임한 아이가 됩니다. 그게 1990년에 일본 지금까지 온 거고, 미국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미국 케이스는 살짝 달라요.
얘들이 돈을 아까 2008부터 2016년까지 미친 듯이 찍었다 그랬잖아요. 걔들이 그 많이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면 진짜 끝이에요. 정부가 되게 싫어합니다.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오늘 100원 하던 게 내년 되면 99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한테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망가지는 경제 스트럭처가 엄청 많아요. 네,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또 하루 뽑아서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이 더 찍어댄 것도 있어요. 돈을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질 않으니까 맘 놓고 찍은 것도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아버리는 게 재벌가의 습성입니다. 즉 우리가 97년에 만약에 돈이 많았더라면 그 망하는 회사들 한보철강부터 시작해서 대우부터 시작해서 쭉 망해야 되는 그 회사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정부가 즉 부모가 돈으로 막아줬다면 그 소셜 리스트럭처링하고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처링이 생기지 않고 재정비가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프죠. 뼈아픈 재정비였죠. 그 고통은 다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태국, 러시아, 그리스 국민들이 받듯이. 그리고 또 유럽의 피그스라고 썼죠. PIGS,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그 국민들이 받아요. 물론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자본주의의 기초 틀인 약하면 망하고 못하면 무너지고 안 되면 부도 나는 그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가 돼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부양책 때리고 금리 인하 때리고 양적 완화 해가지고 계속 오냐오냐 애를 키워버리면 애가 병신이 됩니다. 애가 재구실을 못하는 인간이 돼서 사회의 짐이 돼요. 좀비 사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97년 IMF를 맞았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경제, 단단한 기업 스트럭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고, 즉 우리가 앞으로 2023년, 24년에 올 그 난리통이 터질 거예요, 분명히. 그게 터졌을 때 제발 정부에다가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라고 데모하고 나서서 막아주세요 하면 안 돼요. 진짜 힘들겠지만 다들 힘들지만 정부가 그걸 나서서 막으려 그러다 보면 정부가 무너지고 부도 나야 될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고 우리도 좀비 사회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해요. 내가 스테이크집을 해. 나 스테이크 잘 모르는데 스테이크집 했어. 왜? 아빠가 부자거든. 아빠한테 10억을 받아가지고 그럴싸하게 차립니다. 해요. 잘 되겠어요? 내 식당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고 6개월 지났는데 손님 하나도 없어요. 망해야죠. 자본주의 사회라면 내가 거기다 시설 투자비하고 들어간 거 5억, 여태까지 뭐 6개월 동안 운영비하고 이것저것 한 거 5억, 10억 다 날렸으면은 가서 부도를 내야 돼요. 예, file for bankruptcy 하고 챕터 11 파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빠가 보니까 우리 아들 힘들겠네 그러면서 10억을 더 줘요. 그걸 가지고 10개월을 더 운영을 합니다. 매달 1억씩 꼬라박아요. 그게 좀비 사회예요. 건전하지 못한 자본 경제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네, 캐피탈리즘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가려면 망해야 되는 기업은 빨리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일본하고 미국 기업이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잘 나가는 일본이 고생하고 헐떡거리고 있는 게 좀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힘들어도 일본만큼 돈이 많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정부에다 무조건 손 벌리고 막 데모에서 어떻게 막아달라 그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우리가 명심하고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정부에다가 소리 질러야 됩니다. 무책임한 행동하지 말라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자,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이제 미국도 물론 망해야 되는 기업들, 은행들, 걔들 다 그냥 가고 있죠. 시티은행 같은 거 주식값 1불까지 갔었죠. 지금 뭐 다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 톡식 에셋,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게지 에셋이나 말도 안 되는 암덩어리 같은 에셋들, 자산들을 다 얘들은 재무제표에서 뺐죠. 빼서 off balance sheet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따로. 이게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거를 대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하여튼 마음에 안 들고 썩어 문드러진 자산은 빼서 따로 여기 이렇게 만듭니다. 아펜덱스로 만들어서 옆에다가 첨가물로 올려놔요. 그리고 잘 나가는 아이템만 쭉 옆에 놓고 그것만 갖고 계산합니다. 예, 그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중국의 섀도우 뱅킹하고는 좀 다른 컨셉인데 미국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오프 밸런스 시트를 뭐 건전한 재무제표하고 합쳤다가는 다시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따로 띄워놓고 지금 미국 은행 건전하다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저 클립에서 비디오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죠 이거에서 2024년 2025년에 리먼의 1000배 만배 달하는 사태가 났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과연 그때 미 달러의 패권이 끝이 날 거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답은 파이낸셜 리셋이 있고 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뽑아서 얘기하면 되게 긴 얘기예요. 골드 하나만 놓고 한 2-3시간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제 또 비코인 놓고 한 2-3시간 얘기해야 되고 제가 이걸 계속 찍어서 이렇게 파트별로 좀 나눠서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파이낸셜 리셋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올 거예요. 2022, 23년, 24년, 25년에 파이낸셜 리셋이 어떤 형태로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독주가 끝이 나고 그 다음 파이낸셜 리셋이 골드를 포함해서 같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이딩 해서 올리는 거 몇 개 봐주시고 제가 꾸준히 토픽 바꿔가면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물론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궁금한 거나 제가 좀 더 커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토픽을 있으시면 적어주시면은 많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